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54살 박성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25년 동안 아내 이정민과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큰 갈등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로맨틱한 부부도 아니었죠. 그저 서로 익숙해진 관계였습니다. 정민은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나는 생계를 책임졌어요. 주말이면 각자 취미생활을 하거나 집에서 쉬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정민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역 봉사 모임에 참여해 보려고 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고 했죠. 책 정리하고 아이들 독서 지도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찬성했어요. 정민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다녀와. 그렇게 가볍게 허락했지. 첫 번째 봉사 모임에 다녀온 정민의 표정은 한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셨어? 물으니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사람들도 좋고 뭔가 보람도 있고요.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정민의 새로운 취미를 응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에 집을 나서서 오후 5시쯤 돌아오는 패턴이 자리 잡혔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평범한 봉사활동인 줄 알았죠. 정민도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 모임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눈이 반짝였다든지, 토요일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단순히 새로운 활동에 대한 열정이라고만 여겼어요. 결혼 25년 만에 아내가 집 밖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찾은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죠. 정민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 평소처럼 물으니 새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태준이라는 분인데 전에 기자 일을 하셨대요. 정민이 대답했어요. 그때 처음 김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죠. 나는 그래? 기자였다고? 정도로만 반응했습니다. 그저 봉사 모임에 세 사람이 온 것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정민의 표정이 묘하게 밝았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정민은 김태준에 대해 자꾸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씨가 말하는데 김태준 씨 의견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워 넣었죠. 나는 단순히 봉사 모임에서 친해진 사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민이 김태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니 53살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민이 답했어요. 나와 비슷한 또래였죠.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 다시 물으니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정민의 대답이었어요. 그때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민이 김태준에 대해 은근히 관심이 많다는 생각은 들었죠.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봉사 모임에 합류한 이후부터 정민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봉사활동이니까 편한 옷차림으로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뭘 입고 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몇 벌의 옷을 꺼내놨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화장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기초 화장품 정도만 발랐는데 토요일만큼은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봉사활동 가는 거지? 소개팅이라도 나가나? 농담 삼아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단정하게 하려고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도 큰 의심은 하지 않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민과 김태준이 처음 가까워진 건 버스에서였습니다. 봉사활동 장소가 시내 도서관이라 집에서 꽤 멀었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함께 단체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과 섞여 앉았는데 몇 주 지나면서
김태준과 뒷좌석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가 시골길을 지날 때면 울퉁불퉁해서 흔들렸는데 그때마다 어깨가 닿고 무릎이 스쳤다고 해요. 처음엔 서로 미안하다며 몸을 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죠. 대화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김태준이 기자 출신이라 이야기가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책 이야기, 시사 이야기, 여행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떠들었다고 해요. 나와는 대화 주제가 한정적이었는데 김태준과는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신선했다고 하더군요. 정민의 변화는 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생기가 돌았어요. 오늘은 어떤 책을 정리했는지, 아이들 반응이 어땠는지 같은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죠. 반면 집에서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연락 오나? 물으면 봉사 모임 단체 대화방이에요. 라고 답했죠. 그때는 정말 단체 대화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김태준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봉사활동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오후 5시면 집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6시, 7시로 늦어지기 시작했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물으면 일이 좀 많았어요. 책 정리할 게 많아서요. 라고 답했어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김태준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어느 날은 정민이 평소보다 훨씬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물으니 그냥 봉사가 잘 된 것 같아서요. 대답했죠. 하지만 그 미소가 단순히 봉사활동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로 그날 버스 뒷좌석에서 김태준과 손이 처음 스쳤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의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버스에서 김태준과 앉는 뒷좌석이 불만의 공간이 되어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봉사 모임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 말로는 처음에는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민과 김태준이 항상 맨 뒤쪽에 나란히 앉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뒷자리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적인 대화가 가능했죠.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했어요. 정민에게 물어보니 그냥 책 이야기, 봉사활동 이야기 했어요. 라고 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변화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버스가 공사 구간을 지날 때였다고 합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그때마다 정민과 김태준의 어깨가 닿고 손이 스쳤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로 놀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몸을 피했지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몸을 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물리적인 접촉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정민을 관찰해보니 확실히 달라진 점들이 많았어요. 우선 휴대폰 사용 패턴이 변했죠.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 정도만 확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시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문자가 오면 즉시 확인하고 답장도 빨리 보냈죠. 누구한테 이렇게 자주 연락 와? 물으니 봉사 모임 관련해서 연락이 좀 많아졌어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단순히 봉사 관련 연락을 받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어요. 뭔가 설레는 듯한 기대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또 다른 변화는 외모 관리였어요. 토요일 봉사활동 갈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화장품도 새로 사고 옷도 새로 맞추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는데 신경 써? 물으니 나이 들어서 더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답했죠.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민이
갑자기 외모에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봉사활동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계속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5시였는데 6시, 7시, 심지어 8시까지 늦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봉사활동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 물으니 정리할 일이 많아져서요. 그리고 가끔 다 같이 차 마시고 오기도 하고요. 라고 답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같이가 아니라 김태준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의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특히 토요일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에는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아 보였죠. 집안일도 콧노래를 부르며 했고 평소보다 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쁨을 나와 나누려 하지는 않았어요.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기쁨 같은 느낌이었죠. 정민의 변화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봄이 되면서부터였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토요일 아침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평소 집에서는 무표정하고 말수도 적었는데 봉사 모임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생기가 돌았죠. 특히 김태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 톤까지 달라졌어요. 김태준 씨가 오늘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김태준 씨 말로는 이런 봉사 방법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워 넣었죠. 나는 점점 김태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에게 그분 어떤 사람이야? 직접 만나본 적은 없나? 물어봤더니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 보니 정민이 의도적으로 김태준과 나를 만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시기에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해요. 뒷좌석에 앉아서 나누는 대화가 점점 사적이고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준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 기자 시절 경험담,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민도 결혼 생활에 대한 아쉬움, 자신의 꿈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죠. 둘 사이에 점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갔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의 물리적 접촉도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어깨가 닿는 걸 피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손이 스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김태준이 창밖 풍경을 가리키며 설명할 때 정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정민이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고 해요. 집에서 정민을 보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샤워하고 옷을 골라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물으니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서요. 라고 답했죠. 봉사활동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더욱 늦어졌어요. 8시, 9시까지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죠. 이렇게 늦게까지 봉사를 하나? 물으니 봉사 끝나고 다들 함께 저녁도 먹고 그래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함께가 아니라 김태준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정민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살았어요. 문자가 오면 즉시 확인하고 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누구한테 이렇게 자주 연락이 와? 물으면 봉사 모임 사람들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그 표정이 단순히 봉사 모임 연락을 받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어요. 뭔가 설레고 기다려지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느 날 밤, 정민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무심코 확인해 보니 내일 봬요. 벌써 기다려져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는 태준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확실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 봬요. 벌써 기다려져요. 라는 내용이 단순한 봉사 동료 사이의 메시지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정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가더라고요. 새 옷이네? 물으니 예전에 산 건데 입을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나는 그 옷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분명히 최근에 새로 산 옷이었을 텐데 거짓말을 한 거죠. 정민이 나간 후 나는 봉사 모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동네 도서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토요일 봉사 모임은 오후 5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민은 항상 8시, 9시에 들어왔거든요. 그 시간 차이 동안 뭘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녁 9시쯤 정민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밝아 보였죠. 오늘은 어떠셨어? 물으니 좋았어요. 아이들이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봉사 끝나고 뭐 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다들 함께 차 마시고 왔어요. 라고 답했죠. 다들 함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며칠 후 나는 봉사 모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정민의 친구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박미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가끔 도서관 봉사에 참여한다고 들었거든요. 박미경에게 전화해서 우리 정민이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분위기 어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박미경이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정민 씨요? 요즘 김태준 씨랑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버스에서도 항상 뒷자리에 나란히 앉고 봉사 끝나고도 둘이 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폭탄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박미경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좀 이상해요. 버스에서 너무 붙어 앉고 뭔가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그냥 봉사활동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컸어요. 그날 밤 정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태준 씨랑 많이 친해진 것 같네? 정민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냥 봉사활동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사이예요.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죠. 박미경 씨가 말하는데 버스에서 항상 같이 앉는다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버스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완전히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주말 나는 정민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문자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였어요. 박미경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성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민 씨 일로 할 말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박미경을 만났어요.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제 시내에서 정민 씨를 봤는데요. 김태준 씨랑 한강에서 팔짱 끼고 걷고 있더라고요. 박미경의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확실해요?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네, 분명히 정민 씨와 김태준 씨였어요. 한강공원에서 팔짱 끼고 걸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박미경의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정민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민의 얼굴을 다시 보니 이제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변화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외모 관리, 늦은 귀가, 휴대폰 사용 패턴,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과도한 열정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우선 정민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정민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살짝 확인해 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우리 결혼기념일로 설정해 놨는데 완전히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죠. 이것만으로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정민의 행동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봉사활동 갈 때와 돌아올 때의 표정, 집에서의 행동, 휴대폰 사용 습관 등을 꼼꼼히 체크했죠.
그리고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첫째, 정민이 봉사활동 갈 때 가져가는 가방에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것들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있었어요. 단순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죠. 둘째, 토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화장이 거의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했다면 화장이 많이 번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화장을 고쳐 한 것처럼 보였어요. 셋째, 집에 돌아와서 바로 샤워를 하는 패턴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샤워했는데 요즘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를 했죠. 뭔가 씻어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주일 정도 관찰한 후 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정민이 봉사활동에 간 사이 나는 정민의 옷장과 화장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새로운 향수가 숨겨져 있었어요. 브랜드도 비싸고 평소 정민이 쓰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옷장에도 내가 본 적 없는 옷들이 몇 벌 있었어요. 언더웨어도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의 것들이 새로 생겨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언제 샀는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뻔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정민을 미행해 보기로 했어요. 정민이 집을 나선 후 조금 뒤에 나도 차를 타고 따라가 봤죠. 정민은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단체 버스를 탔어요. 나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김태준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민 옆에 앉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버스를 따라가기는 어려웠지만 봉사활동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5시쯤 도서관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과연 정민과 김태준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는 걸 봤죠. 나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는데 두 사람이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아서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거리감이 연인 사이의 그것과 비슷했죠. 핸드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어둘 수 있었어요. 사진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우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정민과 김태준의 만남을 더 체계적으로 추적하기로 했죠. 비용이 꽤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탐정에게는 토요일 봉사활동 외에도 평일에 만나는지,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불륜의 증거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어요. 정민과 김태준은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고 있었어요. 주로 화요일 오후에 시내 모텔에서 만났다고 했죠. 탐정이 찍은 사진에는 수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또한 김태준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불륜의 증거들이었어요. 휴대폰 메시지도 복구할 수 있었어요. 정민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메시지들을 전문 업체를 통해 복구했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버스에서 손 잡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남편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죠. 특히 처음 버스 뒷좌석에서 어깨가 닿았을 때부터 당신이 계속 생각났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고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상간남 소송과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죠. 변호사는 내가 가진 증거들이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어요. 사진, 메시지,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죠. 나는 우선 김태준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민에게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조용히 진행했죠. 소장을 접수하고 김태준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후 김태준으로부터 황급히 전화가 왔어요. 성호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나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모든 것은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죠. 재판 과정에서 김태준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단순한 봉사 동료 사이일 뿐이고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내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특히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과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주자 김태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국 김태주는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재판부는 명확한 불륜 관계로 인정하고 김태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어요. 김태준은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그가 다니던 출판사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해고 조치를 내렸죠. 동네에서도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정민과의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정민은 처음에는 발뺌을 시도했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는데 재산분할에서도 내가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정민의 불륜이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의 7대 3 정도로 분할받았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김태주는 완전히 몰락했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직장에서는 해고당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소문이 퍼져서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동네에서는 이미 유부녀와 바람핀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어디서든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었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해서 혼자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은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봉사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완전히 따돌림 당했다고 해요. 특히 박미경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야기를 퍼뜨려서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죠. 고향에 내려가서 작은 식당을 차렸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52에 혼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뻔하죠.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25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민과 나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습관적으로 함께 사는 관계였죠. 부동산 일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 살림을 꾸리려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외로움도 덜하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도 더 늘었고 새로운 투자 기회도 생겼어요. 가끔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있어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만난 여성 고객이나 동네 상인회 모임에서 만난 분들 중에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끔 그 버스 노선을 지날 때가 있어요. 출장이나 업무차 시내에 나갈 때 그 길을 지나게 되는데 버스를 보면 자동으로 뒷좌석을 쳐다보게 되어요. 모든 게 저기서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정민과 김태준이 처음 어깨를 맞대고 앉았던 그 뒷좌석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 그날 정민이 다른 자리에 앉았다면 혹은 김태준이 봉사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거짓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알고 정리하는 게 나았죠. 요즘은 주말에 혼자 등산을 다니거나 독서를 많이 해요. 정민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 역사책 읽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죠. 가끔 도서관에도 가는데 정민이 봉사했던 그 도서관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는 아직도 정민과 김태준의 소문이 회자되고 있을 테니까요. 복수는 완전히 성공했어요. 김태준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정민도 고향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으니까요. 하지만 복수가 끝난 지금 마음이 완전히 후련한 건 아니에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죠.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거짓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